여러분, 혹시 은행 어플이나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노년의 존엄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영수 씨 72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눌렀고 통장 잔고가 화면에 떴습니다. 4,200만 원. 박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배우자 병원비가 또 나가면 어쩌지?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0대가 되면 통장에 최소한 얼마는 가지고 있어야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70대에게 필요한 최소 안정 금액이 무엇인지. 둘째, 그 돈이 왜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는지. 셋째, 금액보다 더 중요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넷째,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 다섯째, 70대 이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현실적 전략. 여섯째, 돈이 가져다주는 진짜 가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 일곱째, 통장 잔고와 삶의 품격을 함께 지키는 지혜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삶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집 한 채 정리한 돈으로 통장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집은 전세로 얻어서 월세 부담도 없었고 병원비도 크게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봄 무릎 관절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로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2,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까? 또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그는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병원비 여유분 200만 원, 예상치 못한 지출 300만 원, 2,400만 원이면 거의 2년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김순덕 할머니는 그때부터 돈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은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김순덕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도 응 괜찮아 하고 끊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힘드신 게 뭐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통장에 1,800만 원 있으시잖아요. 연금도 나오고요. 최소 3년은 버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 하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의 절대적 액수가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심리적 안전선이 너무 높았다는 것을요. 그는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2024년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 중 68%가 경제적 불안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 보유 자산과 불안감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2천만 원밖에 없어도 비교적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최소 생존 금액과 심리적 안정선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최소 생존 금액이란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70대 1인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식, 주거비, 공과금, 최소한의 병원비가 포함됩니다. 1년이면 약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이론상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안정선은 다릅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70대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심리적 안정선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경조사비, 집 수리비, 장례비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심리적 안정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70대가 김순덕 할머니처럼 돈을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삶의 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실제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종이에 한 달 동안 쓴 돈을 전부 적어보세요.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까지. 대부분의 70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실제로 쓰는 돈은 9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현재 보유 자산을 생존 기간으로 환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고 한 달에 90만 원을 쓴다면 약 33개월 거의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셋째, 비상금을 별도로 설정하세요. 통장 잔고 전체를 생활비로 생각하지 말고 그중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금으로 분리해 두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는 돈입니다. 이렇게 분리해 두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넷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고정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통장 잔고를 덜 까먹게 됩니다. 이 50만 원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만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다섯째, 소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건강 관련 지출, 즉 병원비와 영양제, 건강식품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이 듭니다. 반면 체면 소비, 즉 남한테 보이기 위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자산 점검을 하세요. 석 달에 한 번씩 통장 잔고와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서 내가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에 대한 통제감이 생깁니다. 일곱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면 무료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자신이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런 원칙들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 생활비가 실제로는 80만 원 정도라는 걸 확인했고 1,800만 원이면 약 22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비상금으로 500만 원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1,300만 원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걸 다시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10,000원짜리 점심 약속. 그게 그렇게 큰 지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6개월 후 김순덕 할머니의 통장 잔고는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여름 대구에 사시는 이철호 할아버지, 78살입니다. 이철호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고 퇴직금과 집 한 채 처분한 돈으로 통장에 8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습니다. 이철호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졌고 이철호 할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철호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내줘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6천만 원.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 이철호 할아버지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도 이 돈으로 살아야 한다.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철호 할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닌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가 더 큰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철호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철호 씨, 내 경험을 말하자면 자식한테 돈 한 번 주면 끝이 없어. 나도 딸한테 3천만 원 줬는데 1년 후에 또 달라더라고. 그때 거절했더니 지금은 연락도 안 해.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 우리가 돈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자립할 수 있어야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는 거지. 이철호 할아버지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선택권이라는 것을요. 통장에 8천만 원이 있다는 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요양원에 갈지, 집에서 살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갈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철호 할아버지는 그 후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2년 후 이철호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줬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철호 할아버지가 가장 원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2024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42%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기고 선택권이 있으면 존엄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부모는 미안해하고 자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노인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만날 때 편하게 웃을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70대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 생존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함께 최소 2년에서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안정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여유 있는 노후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가끔 여행도 가고 자녀 경조사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상적인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요양원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 주거 형태,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통장 잔고,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2단계, 월 생활비를 세밀하게 계산하세요.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쓰면서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여가비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3단계, 목표 금액을 설정하세요.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금액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4단계,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건강 관련 지출은 1순위입니다. 병원비, 약가, 건강식품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주거비와 공과금은 2순위입니다. 식비는 3순위인데 여기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은 챙기되 외식은 줄이세요. 경조사비와 여가비는 4순위입니다. 여기서 조절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5단계, 비상금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통장 잔고의 20% 정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금으로 분리해 두세요.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는 돈입니다. 6단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석 달에 한 번씩 자산과 지출을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7단계, 자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마세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철호 할아버지는 이런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8천만 원 수준을 유지했고 아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됐습니다. 아들도 나중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한 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봄 부산에 사시는 정미자 할머니 삶의 이야기입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 기초연금은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합치면 한 달에 9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미자 할머니는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다. 정미자 할머니는 통장에 3,500만 원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들어오는 90만 원으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식비로 40만 원, 공과금으로 10만 원, 통신비로 5만 원, 교통비로 5만 원, 병원비와 약값으로 15만 원, 경조사비와 여가비로 15만 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계획보다 초과해서 써서 통장에서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받고 할인 행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공과금을 아끼기 위해 전기와 수도를 절약했습니다. 겨울에는 내복을 두껍게 입고 보일러 온도를 낮췄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통신비는 시니어 요금제로 바꿔서 3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교통비는 경로 우대 혜택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무료였으니까요.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꼼꼼히 챙겼고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 것만 챙기고 형식적인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살았더니 통장 잔고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3,4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9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구나. 통장에 3,400만 원은 나의 안전망이구나. 급한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는 돈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매달 90만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으니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달 예산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건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재정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경제적 안정감은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1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훨씬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산과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자산은 고정된 숫자지만 현금 흐름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70대에게 중요한 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둘째, 통장 잔고를 생활비 계좌와 비상금 계좌로 분리하세요. 생활비 계좌에는 6개월치 생활비만 넣어두고 나머지는 비상금 계좌에 보관하세요. 생활비 계좌는 수시로 확인하면서 쓰고 비상금 계좌는 아예 보지 마세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셋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세요. 월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이 크면 현금 흐름이 빠듯해집니다. 가능하면 전세로 바꾸거나 작은 평수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같은 것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건 해지하세요. 넷째, 변동 지출을 통제하세요. 식비, 경조사비, 여가비는 변동 지출입니다. 이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달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찾으세요. 70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경비, 청소, 식당 보조, 택배 분류 같은 일들이요. 한 달에 30만 원만 더 벌어도 현금 흐름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여섯째,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세요.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모임이나 친구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런 관계는 경조사비와 식사비만 잡아먹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돈을 쓰세요. 일곱째,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아프면 병원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면 나중에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정미자 할머니는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삶이 점점 안정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대를 유지했지만 마음은 5천만 원 있는 사람보다 여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90만 원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90만 원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진 돈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최영우 할아버지, 77살입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평생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고 퇴직 후에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통장에는 9천만 원이 있었고 국민연금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자녀는 아들 둘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그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다. 큰아들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9천만 원이나 있으시잖아요. 5천만 원 빌려줘도 4천만 원 남는데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내가 안 갚으면 어떡하고?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 큰아들은 말없이 일어나서 나갔고 몇 달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노년의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을 봤습니다. 경조사 때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병원비 달라고 하고 생활비 달라고 하는 모습. 자녀들도 처음엔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저축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된 지금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통장에 9천만 원이 있다는 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자녀에게 연락할 필요 없이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최영우 할아버지에게는 자존심이자 품격이었습니다. 몇 달 후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철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업 확장하려다가 더 큰 빚만 질 뻔했어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큰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빌려준 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만약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 자신이 책임져야 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서로 원망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4년 한국가족관계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세대 간 관계 만족도가 평균 38% 높았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갈등이 증가하고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독립은 심리적 독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자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벌리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부모는 미안해하고 자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부모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자녀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1단계, 목표 금액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의료비, 생활비, 비상금을 모두 고려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세요. 2단계. 그 금액을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은 당신의 노후 자금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3단계. 자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미안하다. 이 돈은 아빠, 엄마 노후 자금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자녀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4단계. 자녀에게 당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세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얼마를 쓰는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자녀와 공유하세요. 그래야 자녀도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5단계, 비상금을 따로 관리하세요. 통장 잔고 중 일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금으로 분리해 두세요.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는 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쓰지 마세요. 6단계.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자녀도 성인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7단계. 정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세요. 석 달에 한 번씩 통장 잔고와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서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이런 원칙들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7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8천만 원 이상이 있었고 매달 연금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건강했습니다. 만날 때 편하게 웃을 수 있었고 서로 존중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70대에게 필요한 최소 안정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과 함께 최소 2년에서 3년은 버틸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고 변동 지출을 통제하면 작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이 가져다 주는 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을 갈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삶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세대 간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째,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비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여섯째,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아프면 병원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면 나중에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돈에 대한 불안은 금액 자체보다 심리적 안정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매달 얼마를 쓰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둘째,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성인가요?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요?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셋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가계부를 쓰는 것인가요? 비상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통장 잔고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정과 선택권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진 돈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빨리 줄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아프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70대라는 나이에 움츠려들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통장 잔고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과 지혜가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